조선 역사에는 단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라 전체를 피로 물들인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학자들을 죽이고 신하들을 처형했으며 궁궐을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곁에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왕, 10번째 왕, 연산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가 왕이 된 후 어떻게 무너져갔는가 하는 비극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시작은 연산군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왕실 깊숙한 곳에 감춰진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됩니다. 때는 조선 성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조선은 겉으로 보기에 태평한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논밭을 갈고 선비들은 학문을 닦았으며 궁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하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조선의 왕비였으며 훗날 역사가 패비 윤씨라 부르게 될 인물입니다. 윤씨는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첫 번째 왕비였던 공예왕후 한씨가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윤씨였습니다. 처음에 윤씨는 단아하고 총명한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 어른들의 눈에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성종 역시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윤씨는 왕자를 낳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이 바로 융.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입니다. 왕자가 태어났으니 왕실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윤씨가 성격이 거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왕비가 감정을 참지 못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성종 임금에게 오만하게 굴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왕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권력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고 왕비의 자리 하나를 두고 수많은 세력이 암투를 벌이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뒤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세력이 윤 씨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인수대비는 학문이 깊고 성격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대비의 눈에 윤 씨는 왕비로서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궁궐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결국 어린 왕자 융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이 어떻게 깊어져 갔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왕자 융이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화 14년 조선 왕실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융. 성종과 왕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조선 왕실 전체의 경사였습니다. 대를 이을 세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 융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윤 씨와 왕실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융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야 할 시절의 궁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조선 왕실의 어린 왕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시녀와 내관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마음 놓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왕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융의 경우 그 거리는 더욱 빠르게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니 윤 씨가 점점 궁궐 안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수대비는 윤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종 역시 윤 씨의 행동에 점점 실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왕조실록에는 윤 씨가 왕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친 행동을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윤 씨는 궁궐 안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하며 주변 신하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왕비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외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가 결국 윤 씨를 더 깊은 위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어린 왕자 융은 그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위험한 상황에 처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운명은 이미 조용히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이 마침내 찾아옵니다. 어머니 윤 씨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성종 10년 경복궁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조정의 신하들은 왕의 명을 받아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왕비 윤 씨를 폐위하겠노라.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종은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이 후궁을 총애하자 윤 씨가 이에 격렬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이 여러 여인을 두는 것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왕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윤 씨는 성종에게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생겼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감히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이는 왕실의 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 한마디가 윤 씨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성종은 결국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윤 씨를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윤 씨는 폐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일반인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채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어린 왕자 융의 나이는 고작 서너 살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곁에 없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어느 누구도 그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기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폐비가 된 윤 씨는 궁궐 밖 작은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이제는 좁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실의 사람들은 폐비를 찾지 않았습니다. 폐비를 찾는 것 자체가 성종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그렇게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왕자, 윤 씨는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어머니도 아이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냉정했습니다. 폐비는 왕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정연왕후 윤 씨였습니다. 이 두 번째 윤 씨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인수대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실은 다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폐비 윤 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비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왕자 융의 어머니로서 왕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그 위험을 성종에게 조용히 알렸습니다. 성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윤 씨를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종 13년 가을, 조선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은 집 안에서 패비 윤 씨는 전혀 다른 하늘을 마주하게 됩니다. 왕실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성종의 명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사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죽기 전 윤 씨는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담긴 것을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될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은 차가운 방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5이었습니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 핏자국이 적삼 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날 궁궐 안에서 어린 왕자 융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랫동안 철저히 감춰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뒤 왕자 융은 궁궐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새 왕비 정연왕후가 있었습니다. 정연왕후는 왕자를 살갑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한 손길이라 해도 어머니의 손길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 융은 자라면서 스스로도 느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다른 왕자들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의 이름을 꺼내면 주변의 어른들이 갑자기 침묵해버린다는 것을. 궁궐 안에 어머니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윤 씨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두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을 따랐습니다. 내관들과 시녀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왕자 융은 진실을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활쏘기를 배우고 왕세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왕세자 시절의 융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왕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내성적인 성격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공허함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종의 마지막 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종 25년, 조선의 궁궐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성종 임금이 병석에 눕게 된 것입니다. 성종은 조선의 임금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군으로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학문을 장려하며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비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종도 병만큼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성종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세자 융을 불러들였습니다. 성종이 세자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종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경복궁 안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왕세자 융이 옥좌 앞에 섰습니다. 조선의 10번째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8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새 왕의 등극에 기대를 품었습니다. 새 왕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까? 어떤 정치를 펼칠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왕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즉위 초반의 연산군은 폭군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사를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연에도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경연이란 왕과 신하들이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연산군은 초기에는 이 자리에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은 안도했습니다. 새 왕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산군의 성격 안에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직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말을 들으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은 신하들의 간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 전통을 점점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왕 앞에서 말 한마디를 더욱 조심스럽게 골라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산군이 즉위 초부터 폭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조절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마치 뚜껑이 덮인 솥 안에서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듯이. 그리고 그 뚜껑을 날려버리는 사건이 마침내 찾아옵니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연산군의 귀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즉위한 지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연산군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안 어딘가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단순히 폐위된 것이 아니라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온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진실에 닿게 됩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어린아이였던 시절에. 왕실이 그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아버지 성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피 묻은 적삼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던 날 입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베어든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적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것을 손에 들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곧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연산군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매일 옥저에 앉아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신하들은 느꼈습니다. 왕이 무언가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연산군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야 한다. 분노는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어머니의 폐위를 찬성했던 신하들, 사약을 내리자고 주장했던 신하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에게 숨겼던 왕실의 어른들. 연산군은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하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낀 일부 신하들은 왕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연산군 4년, 조선의 역사에서 이 해는 피의 해로 기록됩니다.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 훗날 역사는 이것을 무오사화라 부릅니다. 사활한 선비들이 화를 입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무오사화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한 편의 역사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종직이라는 학자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이름은 조의제문.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신하 유자광이
이 글을 연산군에게 들고 왔습니다. 전하, 이 글은 왕실을 비방하는 역적의 글이옵니다. 연산군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미 분노로 가득 찬 연산군에게 이 사건은 기다렸던 구실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잡아들이라.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은 무덤에서 파내어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형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수많은 선비들이 끌려왔습니다. 유배를 당하는 자도 있었고 처형을 당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 마당에 피가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이 이런 왕이라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진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죽게 만든 자들을 향한 복수였습니다. 연산군 10년, 이 해를 갑자년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일어난 사건을 역사는 갑자사화라 기록합니다. 갑자사화는 무오사화와 달랐습니다. 무오사화가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숙청이었다면 갑자사화는 개인적인 분노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여한 자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수많은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당시 패비의 폐위를 찬성한 신하들, 사약을 내리자고 주청한 자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에게 숨기는 데 동조한 자들,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에 처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체포하여 처형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 인수대비에게도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때 인수대비의 역할이 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인수대비의 처소로 쳐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수대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경악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분노는 이제 나라 전체를 향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선의 궁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직언을 올리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이 가진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이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의 눈치를 살피고 왕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말을 꺼내는 신하를 그 자리에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직언을 올린 신하가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왕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된 것입니다. 사헌부와 사간원 같은 언론기관들도 제 역할을 잃었습니다. 본래 이 기관들은 왕을 비롯한 높은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기관들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궁궐 안에는 고자질과 밀고가 넘쳐났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동료를 고발하는 신하들이 생겨났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온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가장 명석한 인재들이 모였던 경복궁이 이제는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에서 눈을 돌리고 전혀 다른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사에 흥미를 잃은 연산군은 점점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미녀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온 나라에서 뽑혀온 여인들이 궁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흥청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았다 하여 생겨난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은 경회루와 후원을 유흥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음악이 울리고 춤이 펼쳐졌습니다. 연산군 스스로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나라를 위해 쓰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 쓰였습니다. 향락의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세금이 늘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궁궐의 유흥 공간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성균관을 유흥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을 내쫓은 일도 있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 향락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신하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궁궐 밖 조선 팔도에서는 신음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궁궐 안이 향락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궁궐 밖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연산군의 무분별한 사치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 끊임없이 늘었습니다. 백성들은 허리가 휘어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내지 못하면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농사를 짓던 땅이 하루아침에 궁궐의 사냥터로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사냥을 즐겼고 사냥터를 넓히기 위해 백성들의 마을을 통째로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백성들은 떠돌아야 했습니다. 지방의 수령들도 왕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중앙에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며 지방 관리들도 자신의 탐욕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조선 팔도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서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왕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왕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숨막힘이 폭발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연산군 12년, 조선의 신하들 사이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왕을 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정. 왕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역모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왕이 도리를 잃었으니 새 왕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정의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궁궐 안팎의 군사들이 조용히 포섭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사의 날이 결정되었습니다. 연산군 12년 9월. 그날 밤 반정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경복궁을 향해 집결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궁궐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흥청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궐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을 따르던 신하들은 달아나거나 반정군에 투항했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연산군이 만들어 놓은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의 칭호에서 왕이라는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왕이었던 자는 이제 군, 연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반정으로 쫓겨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때 한 나라를 지배했던 왕이 이제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강화도의 작은 집에서 연산군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향락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반정 이후 새 왕으로 성종의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중종반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선의 조정은 빠르게 새로운 왕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연산군 시절 도망쳤던 신하들이 돌아왔습니다. 공포로 가득 찼던 궁궐에 다시 학문과 정치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의 연산군에게 그 모든 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연산군은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유배된 지 2달 남짓 지난 후 연산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든 것이었습니다. 일설에는 억울함과 충격으로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한때 조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왕이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1였습니다. 짧은 생이었습니다.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12해. 그 12해 동안 조선은 무수한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복이 되지 못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왕들이 사후의 종묘에 모셔지고 왕의 칭호가 주어지는 것과 달리 연산군은 끝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군이라는 이름 그대로 역사에 남은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처음에 강화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오늘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왕릉이 아닌 묘. 조선 왕 중 가장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연산군. 그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폭군을 떠올립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왕. 그 평가는 역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죽음이 없었다면, 만약 누군가 어린 왕자에게 진실을 말해줬다면, 만약 왕실이 그 비밀을 수십 년 동안 감추지 않았다면, 연산군은 다른 왕이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해보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날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 무너짐의 파편에 맞았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그렇게 또 하나의 비극을 기록했습니다. 폭군의 이야기가 아닌 어머니를 잃은 왕자의 이야기로, 권력의 이야기가 아닌 감춰진 진실이 만들어낸 파국의 이야기로, 그렇게 연산군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극과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